신라젠이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으로 벼랑 끝에 몰리면서 17만 소액주주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 임플란트와 코오롱 티슈진 역시 신라젠의 운명을 밟게 되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진행된 LG 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에 100조 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오늘 27일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2배까지 상승하는 이른바 따상을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계빚 급등에다 미국의 통화 긴축, 공급망 불안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 곳곳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회색 코뿔소의 등장에 대비해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하는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기준을 지난해보다 500만 원 낮춘 5,500만 원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보조금 기준이 낮아진 만큼 차량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구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장의 예상을 깨고 신라젠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주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있는 코오롱 티슈진은 물론 오스템 임플란트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에 회사 측과 17만 4천여 명의 소액주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지난 1년 동안 최대 주주를 교체한 데 이어 새 대표를 선임하는 등 개선 계획 이행을 제출했지만 거래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측은 신라젠의 영업 지속성 여부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동택 신라젠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현재 주요 임상과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바이오 증권업계 안팎에서 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릴 거란 전망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결과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거래소의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거래소를 상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속도 당연히 후속 조치도 저희들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신라젠이 곧장 상폐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상폐 여부는 20일 이내에 열리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여기서 상폐 결정을 하더라도 신라젠은 이의 제기를 통해 한 번 더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상폐 절차에 들어가고 이에 신라젠이 불복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이 상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인보사 사태로 상폐 결정을 받은 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있는 코오롱 티슈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또 거래소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만큼 비슷한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 임플란트도 경영 개선 기간 부여 등의 강경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움츠러든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당분간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네, 조금 전 LG 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역대급 자금이 몰린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 기자, 정확한 집계 결과는 아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4시 조금 전에 마감이 됐는데요. 예. 집계하는 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3시 30분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봤는데 110조 원 가량 몰린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역대 예. 최고치인데요. 청약 둘째 날인 오늘 2시 40분쯤에 이미 증거금이 1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것은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KB증권으로 약 50조 원이 몰린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예. 공동 주관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이 각각 23조 원씩 증거금이 모이면서 세 주관사가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그 외 신영과 미래, 하나금투, 하이투자증권을 통해서 약 14조
원 이상이 몰린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말 이번 주 내내 LG 에너지솔루션 얘기만 할 정도로 역대급 관심이 몰린 청약이었습니다. 지난해 상장한 기업들과 비교를 해도 규모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증거금이 몰렸던 종목은 SKIET였는데요. 당시 81조 원이 몰렸습니다. 그 뒤로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게임즈, 하이브의 순위였는데 지금 보시는 역대 IPO 증거금 순위 1위부터 4위까지는 모두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일반 청약 때 증권사 한 곳만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여러 곳에 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증거금이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G에너지솔루션은 SKIET보다 더 많은 증거금이 모였고요. 이미 오후 2시 때 SKIET의 기록을 돌파를 했고 중복 청약이 금지됐던 카카오뱅크의 경우 58조 원의 증거금이 작년에 모였었는데 그 2배에 해당하는 자금이 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정말 중복 청약이 이렇게 금지되다 보니까 막판까지 어느 증권사에 넣을까 이렇게 눈치 싸움이 좀 치열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증권사가 가장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좀 비슷합니다. 처음에 눈치 싸움을 많이 했지만 결과는 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균등 배정의 경우에 대부분 최소 한 주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균등 배정 물량이 1을 넘어선 증권사는 한 주는 이미 확보가 됐고 추첨을 통해서 2주를 받는 사람도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한 주 또는 2주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쟁률이 높았던 증권사의 경우에는 한 주도 받지 못하는 증권사도 나왔습니다. 바로 미래에셋증권인데요. 미래에셋증권에 청약하신 분들은 한 주도 받지 못하거나 한 주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 배정의 경우에는 만약에 1억 원을 투자를 했다면 최소 4주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부분의 증권사가 좀 비슷하고요. 비례로도 가장 적은 주식을 받는 곳은 역시 미래에셋인데 미래에셋의 경우에는 그 계좌 수가 이미 많기도 하고 지난해 IPO 때 주관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도 청약을 했는데 한 주도 못 받으시면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상장 이후에 그러면 주식 거래로밖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네, 상장 이후에 직접 거래를 통해서 조금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그보다 좀 오른 가격으로 거래도 가능하지만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펀드나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한데요. 박찬희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청약에 실패했다면 공모주 펀드나 2차전지 ETF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모주 투자로 수익을 올리는 공모주 펀드는 자산 비중에 따라 일반 IPO 펀드와 하이힐드 펀드로 나뉩니다. 일반 IPO 펀드는 공모주의 20%를 투자하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 관련 펀드에 LG 에너지솔루션이 편입되면 간접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80%는 안정적인 채권을 담아 투자 성향이 보수적일 경우에는 일반 IPO 펀드가 적합합니다. 반면 LG 에너지솔루션의 비중을 더 높이고 싶다면 하이힐드 펀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이힐드 펀드는 공모주 투자 비중이 40%로 일반 IPO 펀드에 비해 LG 에너지솔루션의 편입 비중이 높습니다. 다만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하이힐드 채권이 45%나 담겨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공모주 펀드를 통해 LG 에너지솔루션에 간접 투자하고 싶다면 상장 전날인 26일 증시 마감 전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월 27일 날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라고 하면 1월 26일 날 장 종료 오후 3시 반 전까지 가입을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맞고요. 그러면은 27일 날 LG에너지솔루션이 9시에 상장했을 때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 오른 그 밸류만큼 이제 그 기준가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ETF를 통해서도 LG에너지솔루션에 간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출시된 세 종의 2차전지 ETF는 총 3조 원 규모로 현재는 LG화학을 편입하고 있는데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되면 대부분 종목 교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새로 편입될 LG에너지솔루션의 규모는 기존 비중에 맞춰 10%에서 최대 25%까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차전지 ETF에 투자하는 경우 상품별로 지수 종목 교체일이 모두 달라 투자 시기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FN가이드의 2차전지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 2월 9일부터 종목 교체가 가능하며 거래소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2차전지 K뉴딜 ETF의 경우 3월 11일부터 종목 교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소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3월 11일 이후에도 거래소가 종목 교체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LG에너지솔루션 편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종목 편입 여부를 확인한 뒤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청약했지만 균등 배정 물량만으로 아쉬움을 느낀다면 공모주 펀드나 2차전지 ETF 투자를 통해 간접 투자 효과를 볼 수 있고 이와 더불어 2차전지 관련주에 우회 투자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네, 청약은 끝이 났어도 간접적인 펀드나 ETF 투자는 여전히 가능한 만큼 좀 다양한 방법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청약은 끝이 났고 이제 중요한 건 상장 이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려 있는데 증권사 분석들 보면은 일단은 상승은 점치고 있더라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것에 많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유는 청약 경쟁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LG엔솔의 주식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예. LG엔솔 전체 상장 주식의 14.5%가 신주 모집 물량인데 여기에 기관 물량을 빼면 약 6에서 8%만 상장 직후 유통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기관 물량도 3개월 이상 락업이 걸려 있는 경우가 60%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LG엔솔이 공모주 가격 가치로만 따져도 시총 70조 원이기 때문에 예. 시총 3위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시총 상위 종목을 담을 펀드들, MSCI 지수나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이 바로 다음 날부터 약 1조 원 규모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분석들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상승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규모도 그렇고 따상까지는 좀 무리일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더라고요. 네, 따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도 좀 쉽지 않다 이런 평가를 어. 내놓고 있는데요. 예. 만약 따상이 된다고 하면 상장 첫날 주가가 78만 원까지 올라야 하는데 예. 공모가 30만 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시총이 70조 원에 달하는데 78만 원이 되면 180조 원까지 시총의 규모가 커집니다. 예.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LG엔솔의 시총 규모를 약 100조 원 규모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김현수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기준으로 목표 시총은 약 85조 원이 적합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70조 원 시총과 비교하면 추가 상승 여력은 21% 정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주민호 NH투자증권연구원도 목표가를 43만 원으로 제시하고 LG엔솔의 공모가에 대해서 10% 정도 할인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목표가는 43만 원으로 좀 제시가 됐으니까 기준선으로 삼아 보시고 또 상장 후의 주가 흐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은 끝이 났고 이제 다음 일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청약을 넣으신 분들은 내가 청약에 성공했는지 몇 주나 받을 수 있을지는 예. 당장 빠르면 내일 알 수 있을 아. 것으로 보입니다. 예. 10주씩 청약을 했지만 이 균등 배정의 경우에는 최대 2주 정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자금들은 21일에 오는 금요일에 다시 입금이 되고요. 최근 LG엔솔 청약 대기 자금 때문에 국내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21일 이후에는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LG엔솔의 상장일은 다음 주 목요일인 27일입니다. 네, 시장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또 수급적으로도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1일 이후에 또 숨통이 트인다고 하니 이 기간 잘 기다려 보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추진한 교보생명 상장이 이번에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주주 간 지분 갈등을 이유로 상장 예비 심사를 연기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말 교보생명이 청구한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에 대해 최근 연기 결정을 내리기로 잠정 결론 냈습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지분 24%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어피니티 컨소시엄과의 지분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경영권 분쟁 또는 다른 중요한 소송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상장 이후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상장 심사 승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번 상장이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불거진 카카오 경영진의 먹튀 논란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상장 이후 잠재적 매도 물량, 이른바 오버행 이슈가 큰 기업의 상장 심사에선 거래소가 자발적 보호 예수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교보생명 경우엔 주주 간 사이가 틀어져 이마저도 쉽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이제 상장 이후에 그러면 주주들이 여러 더 생겨난다는 얘기잖아요. 새로이 진입한 투자자 주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거래소는 교보생명 주주 간 풋옵션 분쟁 결과가 어느 정도 명확해진 이후에나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한 교보생명 상장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나온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판정을 놓고 서로 이겼다고 주장하며 새해 들어서도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국거래소는 풋옵션 분쟁 결과가 어느 정도 명확해져야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관련 사안 취재한 조현석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조 기자, 지금 리포트로 좀 살펴보긴 했지만 사안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개요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양측의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창재 회장이 어피너티를 우호 지분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인수 가격은 주당 24만 5천 원이었고요. 예. 2015년 9월 30일까지 상장하지 못할 경우에 신창재 회장에게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풋옵션 조항을 걸었습니다. 예. 그런데 교보생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약속된 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못하자 어피너티 측이 2018년 10월에 풋옵션을 행사했습니다. 예. 신창재 회장에게 주식을 되사가라고 한 건데 신 회장이 풋옵션 행사가 무효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근까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갈등이 있으면 지금 상장이 쉽지 않다는 걸 교보생명이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교보생명은 표면적으로 내년에 도입되는 새 제도에 대비해서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또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게 상장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교보생명이 소송과 관련해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목적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예. 앞서 어피너티 측이 풋옵션 행사했다고 했는데 그 가격이 주당 40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인수 가격보다 15만 원가량 높습니다. 예. 교보생명은 이 가격이 과대평가됐다. 가격 산출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법 위반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 그런데 상장 과정에서 시장 가치가 나오게 되면 이를 통해서 풋옵션 가격이 얼마나 부풀려진 건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또 여기에 상장은 협상용 카드가 하나 더 생긴다는 점에서 예. 신 회장에게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이제 상장할 테니 풋옵션 그만 걷어들이고 주식시장에서 시가로 주식 팔고 나가라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만약 이렇게 되면 신 회장은 나머지 차액만 주고 풋옵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가격으로 풋옵션을 24%를 다 인수하게 되면 2조 원 정도 자금이 필요한데 예. 상장 후 차액만 물게 되면 신 회장은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보생명이 소송 관련 유리한 위치를 좀 확보하기 위한 해석이다, 좀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고, 어피너티 측에 제안할 수 있는 협상 카드를 하나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국거래소가 주주 간 갈등이 어느 정도 틀이 나와야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좀 보입니까? 네, 갈등의 골이 깊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예. 일단 지난해 나온 국제상업회의소 결과를 놓고 양측은 서로 이겼다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좀 보면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고 신 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제시한 가격대로 풋옵션을 이행하게 해달라는 어피너티 측의 요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장보다 풋옵션 이행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피너티 측은 최근에 신 회장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건 데 이어서 국제상업회의소에 2차 중재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피니티 측은 상장보다 풋옵션을 통해서 투자자금 회수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쉽게 물러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 교보생명은 IPO 방해하려는 흠집내기 그만두라고 이렇게 반박하고 있지만 중재 신청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상당 기간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1차 분수령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1심 재판 결과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피니티 측과 회계법인이 풋옵션 행사를 위해서 교보생명 주가를 부풀렸다는 혐의인데 예.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상장 추진과 주주 간 갈등의 양상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다음 달 10일 1심 재판 결과부터 좀 자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조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의 횡령 금액 2,200억 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회수 불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수가 가능한 1,000억 원도 절차가 까다로워서 온전히 돌려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가 빼돌린 횡령액은 총 2,215억 원. 이 가운데 이 씨가 반환한 335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액은 1,88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횡령금 사용처 대부분을 파악했으며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은 모두 회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먼저 법원은 이 씨를 기소하기 전 몰수 추징보전을 인용하면서 증권계좌와 부동산 등 330억여 원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또 이 씨가 횡령금 685억 원으로 구매한 금괴 855개는 모두 회수됐고 현금 4억여 원도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동진 세미캠 매수 등 주식 투자로 날린 761억 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 오스템 임플란트가 잠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1,051억 원 정도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씨가 구매한 주식과 부동산 등의 시장 가치가 떨어질 경우 회수 가능 금액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수된 자산을 되찾기 위해서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법조계에서는 3월 전까지 나머지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통상의 절차에 따르면 아마 민사로 이것이 회사에 귀속될 자산이라는 점을 좀 입증해서 원상회복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수사 단계는 법원이 정말 확정해서 마침표를 찍어주기 이전의 단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3월 전에 이 회사로 원상복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또 민사소송 없이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회사 측이 소송을 걸어 소유관계를 확인받아야 기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씨가 횡령금으로 상환한 부동산 대출금과 가족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소송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가져가서 갚은 거잖아요. 그거를 입증한다면 이제 사회행위 취소로 이제 근저당 채무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해서 채권을 다시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라서 지켜는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주 막 이게 기간이 늘어질 것 같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권업계는 금융당국이 3월 말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로 인해 오스템 임플란트에게는 구체적인 자금 회수안과 회계감사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연초부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로 비유되던 잠재 위험 요인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면서 멀리 있던 회색 코뿔소가 점점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회색 코뿔소. 지난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이 단어가 이번 주에도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회색 코뿔소가 뭐길래 이렇게 우려가 불거지는 건지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문 기자, 먼저 이 회색 코뿔소가 대체 뭡니까? 일단 먼저 사진부터 보실까요? 네. 코뿔소 사진 보셨습니다. 이 몸 길이가요 최대 4m, 몸무게는 많이 나가면 3.6톤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성인 남성보다 몸집이 2배 이상 크고요. 무게도 45배나 더 나가는 셈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멀리서도 눈에 잘 띄고 또 진동만으로도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죠. 이 회색 코뿔소라는 개념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 사전 대처를 소홀히 했다가 당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뜻하는 말인데요. 세계정책연구소 대표 미셸 부커가 2013년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발표한 개념입니다. 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나 혼란을 준다는 블랙 스완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도 이 회색 코뿔소라는 개념이 종종 쓰이곤 했는데 주로 어떤 때 쓰였습니까? 지난 2018년이었죠. 중국 경제를 설명할 때 이 회색 코뿔소라는 개념이 많이 쓰였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보다 신용 위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었는데요. 뉴욕타임즈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중국 언론들도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로 부채 급증을 지목했습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요, 2008년 6조 달러 정도였던 중국의 비금융 부문 총 부채가 2016년 말 28조 달러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총부채 비율도 같은 기간 140%에서 260%로 2배 이상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채 급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와 좀 상황이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회색 코뿔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미국의 긴축 행보로 대표되는 세계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이 부분을 들 수 있는데요. 통화정책 정상화에 속력을 내고 있죠. 예. 그리고 한국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집값이 급등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최근 요소수 사태였죠. 이런 것들과 비슷한 느낌의 글로벌 공급망 문제, 이렇게 등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런 이 회색 코뿔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회색 코뿔소에 치이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들어보죠.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국들이 예상보다 빠른 통화 긴축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특히 이제 미 연준이 몇 달 전보다 상당히 통화정책 정상화를 서두르는 모습인데요. 지난 9월만 해도 올해 한 차례 정도 금리 올릴 것으로 봤는데요. 12월 FOMC가 되면서 3차례로 중심 전망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젯밤 파생상품 시장 예상은 4차례로 그 사이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는 시점도 점점 당겨져서 지금은 시장에서는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배제할 확률 97%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미 연준이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공급 병목 현상에 따른 일시적인 거다. 그래서 당장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좀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이런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지난 12월 FOMC 기자회견에서 최근 확인된 경제 지표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소비자 물가가 지금 미국이 7%에 도달했고, 실업률하고 임금 상승률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죠. 특히 이제 현재 높은 인플레를 보고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봐서, 그래서 임금 상승률에 인플레를 반영하는 게 본격화되면 이게 다시 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연쇄작용이 나타나서 인플레가 고착화, 영어로는 인트렌치라고 하는데 이런 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갖지 않게 조기에 차단하려면 좀 더 이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미 연준이 지금 이제 정상화를 서두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 11월에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에 되게 인플레라는 게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주유소 기름값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머지않아서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예상이 틀렸을 때 감당해야 될 그런 부담이나 비난이 되게 크기 때문에 미 연준이 어떤 경우든 인플레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대응할 이유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정치 상황, 그리고 이제 물가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렇게 통화 긴축이 빨라질 때 우리 정부나 투자자들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이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이제 본격화됨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유동성 상황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 모든 나라들이 1대1로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고요.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미 연준은 한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상당 기간 인상을 지속하는 경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한두 번 오른다고 성장이나 물가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죠. 금리를 인상한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돼서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이제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제 금리 인상 초기에는 물가 금리도 높아지지만 소득도 올라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물에 큰 영향이 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는
아시겠지만 경제 부문별로 매우 불균등하게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위기 기간 중에 이제 고통을 받은 뭐 대면 서비스 업종이나 자영업자 같은 취약업 부분 같은 경우는 경기가 회복이 돼도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반면에 이제 물가나 금리만 올라가서 고통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코로나 위기도 아직 종식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고 그다음 정부의 코로나 지원 대책을 줄여 나가더라도 이런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 대책은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하고는 다르게 금융시장은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반응하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앞당긴다는 전망만으로도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변동성이 이전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상황도 아직은 매우 유동적이라서 이런 변동성을 더 증폭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가계가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보유한 자산의 가격이 전보다 더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의 해외 투자 비중이 최근에 많이 커졌잖아요. 그런 면에서 글로벌 시장 움직임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금융 당국으로서도 이 변동성 확대된 상황에 대해서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금융회사들이 뭐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경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산 가치의 급락 같은 그런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여건에 하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걸 미리미리 체크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계 자산 변동 우려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제 한국의 가계 부채 규모가 지금 상당합니다. 이 상반기면 1,9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0년 만에 2배로 늘어나는 건데 여기서 금리까지 오른다. 괜찮은 걸까요? 글쎄요, 뭐 가계 부채는 최근 10년 사이 이제 지속적으로 사실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거는 기본적으로는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계부채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 자체는 집값하고 가계부채 수준이 그간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가계 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은 주택 가격하고 가계부채 수준이 소득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향 안정화되는 거 말고는 뭐 근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가 뭐 한두 번 올린다고 아니면 뭐 대출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된다고 당장 집값이 안정화되지는 않겠지만 공급 대책을 포함해서 일관된 정책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면 언젠가는 하여튼 주택 가격이 항상 오른다는 일방향의 믿음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와는 좀 또 다른 가계부채 문제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충격으로 업황이 악화된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채가 또 상당폭 늘어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는 사실은 자영업자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이제 상황에 맞게 늘어난 부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가령 업황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현재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을 해 나가고, 하지만 이제 지금 악화된 업황이 개선되기가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 전환이라든가 뭐 전직 지원이라든가 이런 다른 성격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중에 상당 부분이 전세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이 주거에 관련된 대출입니다. 실수요자들 대출을 무작정 틀어막을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실수요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약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구입자라고 모두 대출의 실수요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대출을 받는 분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내에서 빌려야 그게 진짜 실수요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제 적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총부채 원리 상환 비율 규제, 그러니까 즉 그 DSR 규제가 좀 조속히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게 정착되고 나면 지금처럼 또 대출 총량까지 규제하는 정책은 어느 정도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은 이제 DSR 규제가 도입 중이기 때문에 구멍도 많고 해서 총량 규제가 좀 이중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 그 전세 대출 쪽을 보더라도 이 전세 대출이 이제 집주인 대신에 추가적으로 주택 관련해서 금융부채를 일으키는 경로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임대인의 상환 능력 같은 걸 좀 고려해서 실수요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과거에 나왔던 뭐 그런 깡통 전세라든가 이런 말들을 다시 듣지 않게 되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 그리고 문성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 상한선을 500만 원씩 낮췄습니다. 상한선에 맞춰 제조사들이 가격 인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인데 하지만 자칫 차량의 품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아무래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죠. 가격이 좀 떨어지면 지원을 받고 살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차 가격 상한선을 낮추면서 가격 인하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에는 차량 가격이 6천만 원이어도 보조금이 전액 나왔는데 올해부턴 5,500만 원을 넘으면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기아 EV6 최상위 트림의 경우 지난해엔 보조금이 전액 나왔지만 올해는 보조금을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2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틈새 마켓을 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올해 출시되는 전기차는 어느 해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와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내놓을 예정이고 독일 3사도 전기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차량 옵션 혜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 가격을 낮추기 위해 옵션을 줄이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필요한 옵션을 좀 낮춘다든지 또 패키지화 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희석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변경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신차 출시와 가격 인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세계의 경제 거물, 빅샷들의 영향력 있는 발언을 모아보는 글로벌 빅마우스 코너 시작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열어갈 3명의 빅샷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 빌 에크먼, 그리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주인공입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의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마이크로소프트가 북미 최대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한화 약 82조 원에 인수한다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발표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입장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은 가장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분야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이 초석을 게임 회사와 함께 다져나가겠다는 포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CEO 입장은 어땠을까요? 메타버스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인수합병을 한다. 메타버스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에게 다양한 자원과 재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지금이 통합을 위한 완벽한 때라는 걸 깨달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는 메타버스의 가치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빅테크 CEO입니다. CNBC에 따르면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보다도 몇 달 앞섰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인수합병은 어쩌면 예정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대급 규모의 인수합병도 발표한 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메타버스 사업 행보에 관심 기울여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인플레이션 이야기 빼놓고 갈 수 없는데요. 두 번째 인물은 미국 유명 헤지펀드 투자자 빌 에크먼입니다. 에크먼은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도 잡고 또 동시에 추락한 연준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올려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에크먼이 올린 이 트윗의 일부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금리를 처음부터 0.5%포인트 올려잡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플레이션 해결 의지를 연준이 보여야 한다라고 말을 했죠. 연준은 앨런 그린스펀이 의장이던 시절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베이비 스텝이란 원칙을 도입했는데요. 말 그대로 아기 걸음마처럼 조심스럽게 0.25%포인트씩만 조정한다는 원칙인데 연준은 2000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크먼은 이 원칙을 깨고 금리를 0.5%포인트 올려서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는 강경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간다면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할 수 있고 또 연준의 떨어진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에크먼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폭락장에서 큰 수익을 내면서 제2의 워런 버핏, 베이비 버핏이란 별명도 얻게 됐습니다. 과연 베이비 버핏 빌 에크먼의 이런 주문을 연준이 귀담아 들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이끄는 레리 핑크입니다. 블랙록에 투자한 기업의 CEO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인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리 핑크는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기업이 발맞춰 가야 할 흐름이라면서 이러한 변화에 따르는 것이 곧 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랙록은 자산 규모가 10조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데요. 수년 전부터 ESG 경영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오고 있고 이에 발맞추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실제로 거대 석유 기업 엑손모빌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 회사 이사 3명을 교체하는 데 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블랙록이 ESG를 강조하는 건 환경주의자여서가 아니라 고객을 위해 일하는 자본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날도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에게 영향력이 큰 자산운용사 CEO가 ESG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세계적 기업들도 외면하기 쉽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빅마우스 이현정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투자 이야기 들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오늘은 빠르게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주는요. 이 금리 인상기에 주목해야 할 글로벌 투자처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금리 인상 수혜주 하면 보통 금융주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그렇죠. 사실 금융주 말고도 투자 매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좀 몇 가지를 뽑아서 하나씩 다뤄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리츠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 리츠. 지금 금리 인상기에 리츠가 매력이 있다.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리츠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리츠는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산업 물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 오피스, 리테일, 호텔, 주택 등으로 좀 섹터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오늘 다뤄볼 내용은 그 중에서도 주택 리츠입니다. 먼저 좀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이 미국의 집값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케이스 실러 미국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2012
2012년부터 현재까지 쉼없이 올랐는데 특히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이 경사가 더 가팔라진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미국의 주택 가격이 앞으로도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되면 주택을 임대해주고 또 임대료로 수익을 내는 이 주택 리츠 회사들로서는 집값이 오른 만큼 또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이 더 크게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집값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죠. 네. 이게 이제 뭐 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상한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서 주택 수요도 줄고 또 그만큼 또 집값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제 싶었던 말이 거죠? 그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시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금리를 올렸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이거를 오히려 발판 삼아서 집값은 오히려 더 올라간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그만큼 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 물가가 오른다는 건 또 그만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이론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럴 수도 금리가 있죠. 급하게 오르는 상황이 지금 이제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어쨌거나 전문가들의 견해니까 한번 들어보죠. 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 리츠 회사들도 이제 집을 살 때는 어쨌거나 대출을 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은 그럼 비용이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임대료를 네. 올리는 방식으로요. 네. 이 때문에 이 금리 인상기에 주택 리츠는 오히려 더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실제 과거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료 화면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지난 45년간 미국에서 총 6번의 금리 인상기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던 4번의 기간이 현재 녹색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리츠는 S&P 500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또 주택의 경우에는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고 또 갱신이 되기 때문에 이 물류창고나 또 데이터 센터 리츠처럼 장기로 계약하는 리츠보다는 더 빨리 임차인들에게 이 비용 부담을 넘길 수 있고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특히 주택 리츠가 더 빛을 본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임차인들한테 전가하는 방식은 국경을 초월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누리고 임대료 수익도 누리고 해서 굉장히 좀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네. 이 주택 리츠 투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ETF와 또 개별 종목 투자 이렇게 좀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ETF에서는 iShares 레지덴셜 리얼 에스테이트 ETF가 있습니다. 티커명으로는 REG인데요.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리츠회사 총 42개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이 연초에 좀 살짝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맨 끝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 3월 이후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참고로 연초 후에 좀 주가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 REG ETF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담고 있었던 게 이 퍼블릭 스토리지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급격하게 오른 데 따른 조정이다라는 분석이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 건강한 조정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이제 네. 그게 관심인데 네. 역시나 뭐 타이밍의 문제겠죠. ETF 말고 이 개별 종목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주택 리츠 내에서도 또 주택 유형별로 좀 개별 종목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도심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싱글 패밀리 홈즈라고 해서 일명 이제 단독 주택들 많이들 보셨죠. 그리고 또 모빌 홈즈 또는 매뉴팩처드 홈즈라고 해서 이 주거용 캠핑장에 놓을 수 있는 조립식 주택 등을 좀 주로 보유하고 있는 리츠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 이 리츠로는 티커명 AVB, 아블론베이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유형에서는 티커명 INVH, 인비테이션 홈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립식 주택을 주로 갖고 있는 리츠로는 티커명 SUI, 선 커뮤니케이션즈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으로 지금까지는 이 독립적인 공간을 더 선호하면서 이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사실상 컸었는데 네. 이제 좀 코로나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이 줄어든 만큼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나 그리고 또 조립식 주택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참 김 기자가 원고를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도 어쨌거나 준비를 많이 했지만 함축해서 네.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제 뱅크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은행이 신용등급 트리플 B- 기업에다가 이 부동산과 같은 담보를 잡고 대출을 빌려줬을 때 이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 이제 대출 채권을 말하죠. 이 뱅크론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나 ETF가 또 금리 인상기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뱅크론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면 또 뱅크론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점을 이용을 해서 또 투자에 활용하시는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에 유망한 투자처 알아봤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